아, 주택정책론 제22장 한국주택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주택정책과 이념적 논의, 이제 문제 제기를 처음 해볼 수가 있는데, 그 학자들은 이념적으로 일단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하죠. 처음부터. 아니면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한다던가. 그래서 주택정책은 이데올로기적인 속성이 있다. 이데올로기적인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는 뭐냐? 시장 경제는 자원의 최적 분배를 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능률성을 제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독점적이고 차별적이고 공공재의 부족으로 인한 희소성, 그다음에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주택 정책을 바라보았던 거죠. 주택에 대한 거를 바라보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 시장 경제 활동에 적극 개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사고들을 1970년대까지만 해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냉전 이데올로기, 극단적인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주택 정책에 대한 그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은 물론이거니와 논의조차 별로 없었다는 거죠. 이제 80년대에 와서야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연구자 집단들에 의해 가지고 이데올로기가 정립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도권 학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이 이제 제도권 학계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연구자들 내부에서도 이데올로기적 비판은 일종의 금단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80년대 이후 정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고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 시장 경제 활동에 개입을 하고 또 자유는 개입주의적 패러다임이 이제 1940년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80년대에 이제 시작이 됐죠. 왜 국가가 주택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자본주의를 채택하지만 시장 작동 원리에서 돌아가고는 있지만 이게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기 때문에 국가가 주택시장에 개입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던 거죠. 사회정책이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전제로 한다. 사회정책이라는 것이 국가 개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시장 모델, 사회민주주의의 모델, 사회주의의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장 모델은 사회정책에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학자 올젠에 의해서 소개가 됐죠. 시장 모델이라는 게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거다. 경제학에서의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는 개념적인 틀로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시장 모델은 미국과 영국에서 1970년대 유행하게 된 신자유주의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을 포함한 사회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사회민주주의 모델. 시장이 복지 전달에 가장 효율적이고 유익한 방식이라는 것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을 했죠. 사회민주주의의 모델은. 그리고 19세기에 자유방임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을 했고, 시민권, 그 다음에 뭐 평등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왔죠. 마샬, 경제학자죠. 시민권,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권이 보장을 하여야 되고 사회 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마샬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시장이 중요한 복지 서비스를 적절한 기준으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국가에 의한 복지 제공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 시장이 완전 경쟁을 보장하지 못해서 소비자 주권을 무시하는 독점과 가점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핵심은 평등 전략이다. 그리고 사회적 응집력의 확보가 되고 사회적인 효율성의 증가가 되고 사회 정의의 실현, 자기 실현의 수단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세 번째 이제 사회주의적 모델을 보도록 하겠는데, 사회주의적 모델은 마르크스주의적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970년대 후반에 본격화됐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주택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죠. 첫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택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은 엥겔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죠. 엥겔스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존속하는 한 주택 문제나 노동자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다른 사회 문제를 그것만 떼어내어서 해결하겠다고 희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엥겔스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존속하는 한 주택 문제나 노동자들의 운명에 미치는 다른 사회 문제를 따로 떼어내서 해결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폐지를 주장을 했고, 노동 계급에 의해서 모든 생산 수단 및 노동 도구의 전유에 있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시장 생활에서의 능력보다는 욕구에 의한 배분이 맞다고 보고요. 원칙이다라고 보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모든 자원의 배분은 욕구에 따른 분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유명한 그 막스의 공상당 선언에서 제시가 되었죠. 그래서 주택의 공급도 욕구의 원칙에 따라서 배분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았고, 사회주의적 사회에서는 사유재산 제도가 폐지되니까 주택의 자가 소유가 없어지고 공공 혹은 사회의 소유가 되니까 소유와 사용이 완전히 분리된다.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회주의는 사유재산 제도가 폐지가 돼야 된다. 주택의 자가 소유가 없어지고 공공사회의 소유, 사용이 분리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택 체계는 주택은 하나의 상품이고요. 어떤 자본 형성을 위한 잉여가치 생산의 매개물이다. 이렇게 봤던 건데, 주택은 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소비의 한 부분일 뿐이고요. 노동 재생산력의 한 측면이다. 주택은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재생산과 연결이 되어 있다. 주택체계는 사회 계급 갈등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부 개입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주택정책의 특성에서 전개 과정을 볼게요.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제 세워지면서 정부가 시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이고요. 극히 최소한의 개입만을 원한다. 80년대 후반까지 주택건설 분양, 시장 메커니즘에 입각한 정책을 가졌고,
지금까지 이제 경제 발전과 부동산, 주택이 계속 생겨나게 됐던 거죠. 62년에서 81년까지 주택정책 발전 과정은 서민 위주로 되어 있고, 시행하나 영세민에 대한 주택정책은 좀 활발하지 못했다. 바람직하지 못해서 좀 영세민에 대한 주택정책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서민에 대한 정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은 미미했다. 좀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에 대한 임대주택이 많이 부족했다. 요즘도 많이 부족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영국의 어떤 정치인들이 공약했던 임대 사회주택을 많이 짓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주택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자본주의를 채택했던 나라고, 우리나라도 역시 미국의 제도를 많이 갖다 썼기 때문에 영국식보다 미국식의 임대주택 제도를 차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부 역할보다 민간 부분 시장 기능이 굉장히 컸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주택 수요 대상도 저소득층보다 유효소를 갖고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많이 했고, 주택 순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주택의 상향 이동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죠. 1978년 88 조치를 통해서 정부는 시장 모델에서 벗어나서 주택 시장 개입에 두드러지게 역할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수급 균형을 위한 가격 상승.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데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는 가격을 오르는 거를 개입으로 통제를 하게 되겠죠. 정부 개입으로 가격 통제를 하게 되자 주택 초과 수요 상태가 조성이 됐다. 청약 예금 제도가 있고요. 국민주택 제도, 청약 부금제, 전매 규제, 양도소득세 부과 행정 강화가 이제 1978년부터 실시가 됐죠.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통제가 시작이 됐고, 80년대 말에 들어서 일부 복지지향적 사회주택의 공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소득 계층별 주택 공급 계획을 차등화하는 정책이 들어서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주택 정책의 배분의 형평성. 이게 배분의 형평성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이거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여러 채의 주택을 사서 세금도 내지 않고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자산 가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저소득층은 주택 소유 기회가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배분의 형평성이 있나 없나, 있었나 없었나 하는 것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주택 정책은 정부가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주된 정책 대상 계층이 저소득층 혹은 임차가구를 위한 정책이었다기보다는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 이상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의 혜택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누적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거는 이제 시장 실패도 있고 정부 실패도 아닌 사회 실패에서 기인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택의 정책적인 특성은 파행적 시장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분양가의 통제가 있고요. 원가 연동제, 주택 상한 사채의 제도가 존재했고, 공공부문이 사실상 민간 부문의 역할을 담당했다. 주택공사, 지방정부의 수익성, 분양아파트 공급 등이 있겠습니다. 주택시장 개입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국내 문헌에서 주택에 대한 정부 개입을 철저히 반대하는 완전한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주장은 찾아보긴 힘들다. 그래서 주택시장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주택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는 것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하나 정도의 문제가 이제 되는 것이죠. 정도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파행적인 시장 모델에서 정상적인 시장 모델의 회복을 주장하는 자들의 어떤 주장이 사회주의적 처방을 선호하는 접근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택시장 개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파행적인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근대 사회 이전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볼게요. 한국 사회는 농업 사회를 기초로 발전했기 때문에 토지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죠. 토지에 관한 정책적인 중요성이 근대 사회 이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토지 관리는 국가 통합 및 발전과 관련이 있고 한국 시대적 상황과 그 당시 집권자의 통치 철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삼국 및 통일 시대는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물질적 기초를 토지에서 구하기 위해서 주로 농작물이 생산이 됐고 공동의 삶의 터전이 되다 보니까 소유보다는 이용 측면이 강했고요. 어느 계층에서 얼만큼 분급하고 조를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가를 주축으로 각종 전제를 마련하고 이런 정책적 고려가 있었다. 고구려는 개념상 국가 소유였으나 실제로는 왕자와 귀족들 대부분이 차지하면서 농민을 지배했다. 고구려는 개념상 국가 소유였으나 실제로는 왕자와 귀족들이 대부분 차지하면서 농민을 지배했고요. 백제는 토지국유제 원칙이나 대부분 촌락 공유제를 병행했고 국가 소유와 왕의 소유 구별이 없어 왕이 최대의 지주였다. 신라는 토지 국유제를 채택을 했고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자와 항복해오는 부족의 수장에게는 땅을 주었고요. 이런 사건으로 시급제가 발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원은 사전, 관리들은 노급을 주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고려시대를 볼게요. 고려시대. 구세력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급 사전을 주었고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게 했다. 국가체계가 잡히면서 관품 제도가 확립이 됐고요. 토지를 분배하는 규정 전시가가 있었다. 가전법에 의한 토지계획, 재직관리 및 퇴직관리를 18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했던 게 이제 가전법이고요. 공신전은 공신에게 분급해서 세습 경작자의 균등 분배는 없이 수조권의 재분배만 실시를 했다는 거죠. 토지 소유 불균등과 빈부격차가 심하다. 조선시대 태조는 정권 장악을 위해서 내정 개혁을 했고요. 가전법 실시로 전제 계획을 단행을 했다. 사전 몰수 국가 지배 안에 들기 위해서 관료들에게 재분배를 했고 구세력의 경제력 기반을 무너뜨리고 신정권의 지배체제를 강화했다. 세조는 직전법을 만들어서 세법 가전을 폐지했고요.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을 했죠. 수조권을 통한 관료들의 토지는 점차 소멸을 하게 됐죠. 직전은 토지를 소유한 관리가 직접 경작자에게 조세를 받고 결수가 가전보다 감소하게 되죠. 대군이나 왕자군은 증가하게 되고요. 관리의 퇴직 사망 후는 아무런 보장이 없고 재직 중에 착취가 심해서 성종
1477년에는 직전세라 해서 국가에서 경작자에게 직접 조세를 받아 직전의 소유자에게 주게 되었죠. 명종 12년에 직전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전쟁으로 인해 인구와 토지의 감소로 국가의 세원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토지 면적의 확대를 위한 개간과 간척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었고요. 개간한 자가 그 땅의 주인이 되는 토지 사유제가 기본적으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다시 소수에 의한 대토지 겸병 및 사유화가 진행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일제시대와 미군정시대 부동산 정책을 보면 조선 토지사업이 있어요. 조선 토지사업. 일제는 1912년이 되겠죠. 1912년 조선토지조사령을 발표하게 됐고요. 조선의 토지 실태를 파악한다는 명분 아래 일본인이 조선 내의 토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실 재산이나 소유권이 확실치 않았던 임야, 하천 부지 등을 거의 국유지로 편입을 하고 일본인에게 싼 값으로 농장으로 불화를 하게 되죠. 전체 면적의 58%가 산림이고요. 일본인 소유로 넘어갔어요. 식민지 약탈을 위한 차원에서 토지 조사령을 실시하게 되죠. 미 군정시대의 토지 정책을 보면 건국 초기 토지 정책이 되겠죠. 귀속 토지와 재산 관리는 신안공사를 설립을 해서 하게 됐고 농지개혁 법안 기초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농지개혁은 농지개혁법 시행에 의해서 곧바로 발발한 한국전쟁 때문에 농지개혁 실시 10년 만에 겨우 마무리를 했는데 그게 1959년경이 되겠죠. 농지개혁의 주요 골자는 호당 농지 소유의 한계를 두어서 농지의 과도한 소유 편중을 막고 소작관계를 부인함으로써 경자 유전의 원칙을 세우는 거죠. 농지개혁 사업이 되겠죠. 남북한 간의 체제 대립과 경쟁, 남한 농민의 대지주 투쟁이라는 격렬한 계급 대립으로 인해 가지고 반봉건적인 농업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체제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으로부터 이제 이승만 정부는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농지개혁의 평가 및 의의를 보면은 남한에서 적절한 시기에 농지개혁을 추진을 함으로써 북한 토지혁명 공세에 의한 농민사상적 동요를 최소화할 수가 있었고요. 농지개혁은 농업경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죠. 농지개혁에 의해서 소작농의 절대적 빈곤이 해소된 것은 아니고 농지개혁은 자작농을 창출하여 소농민 경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소작농의 중압감과 경작권의 불안정성에서 해방시킴으로써 농업 생산의 성장과 농가 경제의 개선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됐죠.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가 됐죠. 농민이 분배 농지 가격을 상한하고도 순이익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게 분배분의 유상몰수가 되겠죠. 농지 계급은 기생지주 계급의 해체를 가져왔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은 이제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넘어가게 되죠. 개발 위주의 토지 정책, 지역 간의 형평성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지역을 먼저 후선 개발을 했고요. 후선 개발. 집적의 이익을 토대로 한 대도시 주변의 공장 입지는 국토 간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했죠.
근데 박정희 정부에서는 산업개발, 경제개발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책을 디테일하게 현대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산업을 키웠다. 기업을 키우기 바빴던 시대가 이제 박정희 정부 정권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토지법제 정비를 했다.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토지 정책 방향으로 도시개발과 정비를 하게 되고요.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법제의 마련을 하게 됩니다. 1934년 조선 시가지 계획령을 개편해서 62년 10월 20일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62년도 이후에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1963년 10월 14일 국토종합계획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대망의 국토종합계획법이 제정이 되죠. 공업화와 도시화를 지원하는 사회 간접 시설의 설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총력을 하게 되죠. 사회 간접 시설, 댐 건설, 수리 간척 사업, 재해 방지를 위한 치수 사업,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간선 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죠. 세 번째는 개발에 따른 부작용과 토지 정책이 있는데 1966년 8월 3일 도시계획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분리해서 새로운 법체제를 만들게 되죠. 신규 대단위 주택지 조성과 도로의 신설 확장, 구획정리 방식에 의한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확대 정책 실시, 땅값은 오르고 부동산 투기가 최초로 62년 울산 공업단지 주변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죠.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투기가 62년 울산 공업단지 주변에서 발생을 해요. 이 지역에 이제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주택이 부족하게 되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됐던 거죠. 사람이 많이 몰리고 일자리가 많은 곳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원리는 이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67년 11월 29일 최초로 부동산 투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68년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세를 받기 시작을 했죠. 과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 임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 특별조치법이 발표되고요. 1979년 12.6 사태로 이 계획이 중단이 됩니다. 12.6 사태는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서 살해되는 거죠. 총을 맞고 죽게 되죠. 최측근의 어떤 배신 아니면 최측근의 암살이 되겠죠. 이후 수도권 인구 정책, 억제 정책과 인구 분산 정책은 계속 되었고요. 82년 12월 31일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생기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말 부동산 투기 붐이 절정에 이르고 78년 4, 4분기부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을 합니다. 경제 성장률은 78년에 13.8%에서 79년 7.6%, 그리고 8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합니다. 79년 8월 30일 은행감독원은 50억 이상의 은행 부채가 있는 412개 기업체가 비업무용 토지 520만 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들 기업은 80년대 말까지 비업무용 토지 모두 처분하고 촉구하는 등 토지 공개념과 금융 실명제를 실시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지만 11.6 사태로 무산이 되었었죠.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보면 부동산 투기 및 개발 이익 환수가 생겼어요. 토지 문제의 원인이 토지 수급 불균형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토지 정책 초점은 토지 공급 확대로 기울었고 토지 과수요 억제 정책을 했어요. 기업의 업무용 토지와 개인의 공한지에 대한 중과세를 했고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하기 시작했죠.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토지 개발 및 주택 건설,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을 했고, 도시 재개발 및 규제 완화가 시작이 됐죠.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1차 국토개발 계획 방식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했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토지 공개념을 도입을 했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처분 조치를 요구했고, 토지 거래에 대한 전산망을 구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이후에 이제 정책은 시간이 되면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하거나 아니면 교과 내용